자, 270페이지의 문제, 부동산 실명법. 이제 오늘 지금부터 배우는 실명법하고 주인법, 사인법은 민법에서도 다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법에 있는 문제와 그다음에 중개사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가 조금 쉬운 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좀 쉬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로 찌끄레기들을 많이 이쪽으로 다 넘겨놓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보면 뭐 살인 문제 되게 복잡한 거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자, 어떤 보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의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법에 의하여 명시탁 금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하여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다.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다. 라고 하면 뭔가가 좀 이상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의시탁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물권, 자, 소유권을 타임웨어를 해놓는 거 일단 명의시탁이죠. 그 다음에 또 뭘요? 물권을 타임웨어 해놓는 것도 명의시탁이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물권 여기에 뭘 포함한다 그랬어요? 가등기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등기까지도 타임웨어 해놓은 명의시탁입니다. 단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자, 담보 목적인 가등기가 뭐 있어요? 담보 가등기 있죠? 담보 가등기는 명의시탁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등기가 두 가지 종류죠? 보전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가 있죠? 근데 실명법에서 담보 가등기는 명의시탁 약정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가등기는 보전 가등기만 얘기했죠. 그래서 보전 가등기를 만약에 타임웨어를 해놓는다면 이거는 명의시탁이다. 자, 그래서 명의시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물권, 가등기.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니까 등기 가능한 모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타임웨어로 해놓습니다. 이거 명의시탁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임차권 등기를 타임웨어로 해놓나요? 예, 이건 명의시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은, 자, 거기 보니까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다. 여기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1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시탁 약정에 해당한다. 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1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합니다. 자,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일명 뭐라 그랬어요? 상호 명의시탁. 서로 명의시탁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명의시탁 약정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의 물건을 등기한 경우 명의시탁에서 제외된다. 자, 종중이 종선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 재산을 부인 명의로 등기합니다. 이거 명의시탁에 해당돼야 안 돼요? 일단은 돼야 안 돼요? 네, 그렇죠. 뭐 열받았어요? 자, 일단은 되지요? 자, 그래서 명의시탁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일단은 우선 따져야 돼요. 다만 명의시탁 약정은 약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요 약정이 조세포탈이라든가 법령서입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여기서 이제 법률적 효과 발생되죠. 효력 규정, 벌칙 규정, 과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효력 규정 뭐 있죠?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무효다 그랬죠? 등기 무효다. 자,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의시탁 약정의 효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효력도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종중재산, 부부간의 재산, 또 하나 종교재산.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일단은 조세포탈 그 다음에 강제변탈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시탁 약정 효력이 있고 등기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벌칙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명의시탁한 부동산을 명의시탁자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시탁자는 명의시탁 약정 및 등기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죠. 자, 이거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일단 대항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 그 등이 유효하다.
예, 5번 맞는 내용이죠. 아까 3번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자,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탁자와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시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 이때 병은요 갑과 을 사이 명시탁 약정 사실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매로 격려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 체결,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이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명시탁이에요? 자금을 제공했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야? 계약명시탁이죠. 자, 매도인이 누구죠? 병이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이게 을이 되나? 을이죠? 을과 그 다음에 갑 사이에서, 자, 일단 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병과 을이 뭐야? 등기를 넘겨줬죠. 얘가 뭐가 된다? 매도인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뭘 제공해 준 거예요? 자금을 제공했으니까 을과 갑 사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명시탁 약정이 맺어지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이제 계약 명시탁 유형이죠. 근데 이때 자, 을과 이제 신탁자, 수탁자 찾아봐야죠. 신탁자가 누구죠? 자, 신탁자, 실권리자가 신탁자죠. 신탁자는 실권리자, 수탁자는 등기부상명의자. 요것만 정확히 구분하면 돼요. 자, 언젠가 제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수탁자만 찾으면 문제 반은 풀었다고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신탁자 누구? 예, 얘가 실권리자죠. 얘가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 누구죠? 예,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을과 갑 사이 맺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자, 등기는 어떻게 되죠? 유효. 간 아니죠. 자, 매도인이 선의와 그 다음에 악의로 나눠지고 선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유효하죠. 자, 그런데 악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이렇게 되고 구분하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예, 일단 모른다 그랬죠. 모르니까 일단은 이 등기가 유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을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정의에 팔았죠. 정의는 제3자죠. 제3자에게 선의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선의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고 얘는 횡령죄 성립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지금 판례가 제가 중간생략형에도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했다가 제가 수정한 거 있었죠. 이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 그대로 인정되고, 자, 이자간 명의신탁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과 그 다음에 또 계약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에 보면 신탁자 갑과 그 다음에 신탁자 갑과 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은 무효이나 을면허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약정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하죠. 자, 왜?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매도인이 어떻게 됐으니까? 모르니까. 약정 사실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알아도 취득하죠. 정 제3자. 다만 적극가담 빼놓고는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정명의로 격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자, 을의 처분행위 횡령죄로 처벌된다. 횡령죄 대상 아니다. 을은 형벌 어떻게 되죠? 을 누구예요? 수탁자 형벌 3-1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자, 신탁자는요 5년 2억이죠. 자, 시험장까지 갖고 갈 거 나머지는 몰라도 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형벌은 좀 기억하고 넘어지나. 신탁자는 5년 2억이고요. 수탁자는 어떻게 된다? 3년 1억. 요거는 꼭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의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개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예,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대외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죠? 그런 대내적으로는 너한테 맡긴 거니까 도로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수탁자의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에 대해서 시효취득, 명의수탁에 의한 시효취득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의 경우 유효하다.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무효다. 자, 명의수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어떻게 돼요? 신탁재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거래자 명의 등이나 법률에 관한 판례의 내용 옳지 못한 것은 기억에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대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 명의인이 즉 경락인이 취득한다. 자, 이것도 계약명의신탁 유형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자, 낙찰받아야 되는데 내가 즉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고 내가 돈 준 거 있죠? 그러면 이때 낙찰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다? 소유권자이다. 자,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민법에서. 자,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과징금 부과하죠. 과징금 얼마 범위 내에서 부과해요?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이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속행위죠. 그 다음에 이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시탁의 확정. 일단 이것도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도 당연히 명의시탁이죠.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자, 리얼의 상호 명의시탁 관계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유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지분 이전 등기 있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갖다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의 중간생략형 명의수탁에서 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적 성립한다. 이 횡령적 성립 안 된다. 이게 5월 달에 나온 판례라 그랬죠? 자, 이런 또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리얼하고 미음 두 개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이라는 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시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예, 자 다시 한번 신탁자 형벌 5년 2억 수탁자 형벌 3년 1억 이랬죠. 그 다음에 요게 맞고 2번에 보면 무효인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시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이지 확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위법한 명의시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미 명의시탁했다가 도로 원위치 실명 등기 했죠. 근데 그 뒤에 적발됐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과징금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명의시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1년 이내에 실명제 안 하죠.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몇 프로예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자, 다시 한번 보죠.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되냐? 일단 과징금은 이행강제금, 과징금. 자, 이행강제금은 2번 부과합니다. 과징금
과징금 부과 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프로? 10%예요. 부과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실명등기는 또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때 어떻게 돼요? 20%의 이행강제 부과되죠.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거 뭐 매년 계속 부과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10% 부과되고 20% 부과되고 일단 요걸로 끝입니다. 자, 요까지만 해도 나중에 보면 재산이 한 반 정도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징금이 최대치 몇 프로까지 부과된다 그랬어요? 3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30% 범위 내에서 부과되죠? 그러니까 30%까지 부과된다다가 10%, 20% 하면 얼마예요? 30%죠. 그건 총 60%까지 날아가죠. 그 재산의 60%를 과징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다가 일단 끝이 된다. 자, 그러면 보죠. 5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재산을 목사 명의로 등기해놨습니다. 이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조세포탈 법령합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재작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들어갑니다. 요약 정리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민법에서도 워낙 많이 했죠? 민법에서. 자, 1차 합격자분들은 민법 조금 좀 들어보시라 그러는데 특히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7번 문제 보죠. 자, 이어부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번에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부 법인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차인 본인이 주민을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만이 주민을 한 경우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으로부터 유효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주택임대차 기한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일단은 이 기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4번에 임대인이 임대차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는요 6월에서 1월, 임차인은요 계약해지 통보는 1개월 전,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6월에서 1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주 이게 중개사법 문제는요. 민법 문제와 좀 틀리게 조문 변화, 그러니까 중개사법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을 뭘로 막 글자 바꿔가지고 중개사법에 있는 유형 있죠? 그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오히려 민법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런 걸 또 염두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 그랬죠? 자, 보증금 지불하지 않을 때는 자, 이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기간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뭐는 줘야 돼요? 차임은 줘야지만 되죠. 자, 18번.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임대인각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중개하면서 계약갱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관련해 들어갈 내용. 자, 24일 문제인데 생각보다 쉬웠던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을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을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 전인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묵시적 갱신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이 몇 개 차면 면체? 예, 2개 차면 면체하면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는다. 또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죠.
의무를 현저 위반했을 때나 이익에 참여했을 때는 무시적갱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임대차 종료 6월부터 1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과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다. 예, 뭐 지금 과로치기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을에 의해 계약 해지 통지는 갑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2016년 8월 21일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 시행인 시점은 언제? 다음날 0시, 22일날 0시죠. 한 집원에 다가구형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동호수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다. 다가구죠?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니까 당연히 대항력 취득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의 입주와 주민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우선에서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발생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 반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동주택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과 저당권자 우선 변제는 동순이다. 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같은, 자, 저당권, 그 다음에 또 부분이, 자, 요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후에 그리고 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짜죠. 이 뜻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그 확정일자와 같은 날이 아니란 얘기죠. 한 후에 확정일자 받은 거죠. 한 후에, 그러니까 날짜로 봐서는 같은 날이 일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입주와 전입신고가 먼저 된 거죠. 먼저 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는데 그 확정일자 받은 날에 뭐가 저당권에 들어온 거죠. 이때 효력은 동순이죠. 자,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른다 그랬죠? 자, 이거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좀 기억 어느 정도 파악을 하나 들 거예요 아마. 자, 같은 날 이거 많이 연습하셨을 건데 인도와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몇 번 연습했을 겁니다 아마.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같은 날 나왔어요. 이거 뭐가 앞선다? 저당권. 왜요?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되는 다음날, 예,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부터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인도와 같은 날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었고요. 다음날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거죠. 다음날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같은 날 다음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앞선다? 얘가 먼저죠? 얘는 0시부터 발생하죠? 얘는 낮에 발생하죠? 예. 그래서 얘는 뭐가? 확정일자가 앞선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같은 날 인도와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저당권과 확정일자 받았다. 이럴 때 예,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예, 동순이죠 이게.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금액 볼까요? 자,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그 밖에 저기 있었죠. 그 밖에죠? 자, 일단 서울 얼마 이하 얼마? 1억 이하의 보증금 얼마죠? 3,400. 과밀은요? 8,000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 2,000.
700.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6천.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요? 5천 이하죠? 얼마? 1,700이죠. 자, 이거는 대항력 있어야지만 된다고 했죠? 확정자 요건은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는 얼마, 주택가에 얼마 가지고? 2분의 1이죠. 주택보면 상가도 2분의 1이죠? 이것도 2분의 1. 자, 요거 2분의 1 보면서 변제를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저당권 설정 시점을 또 따지라 그랬죠. 자, 특히 서울과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은 올해죠? 2016년 3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지만 이게 적용되는 거고 그 전에 썼다면 전에 시행되던 제도가 적용되고요. 자, 요거는 과밀과 광역은요. 2014년 1월 1일부터죠. 그래서 그 날짜는 시험 문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무상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든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이거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 발생하지 않는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했죠. 이거는 대항력 그대로 인정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상태죠. 그때 주택을 새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쫓아낼 수 없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디귿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하게 된다. 자, 다가구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주택이 다세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거는 일단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리어리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자, 제출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수리함으로써. 제가 이거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개사법에서 한번 얘기했던 게 있었죠. 자, 통보와 그 다음에 신고 차이점. 이거 구분한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통보와 신고. 뭐뭐를 통보해야 한다. 뭐뭐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통보는 일방적 개념이고 신고는 쌍방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기억 안 나나요? 한 적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항을 던져주면 그만이야. 그러면 끝이야. 근데 신고는 쌍방, 무슨 얘기? 수리, 불수리 개념이 있어요. 이 신고는 그냥 던져주면 그만이라 담당자가 어떻게 한다? 수리하느냐, 불수리하느냐. 불수리도 있어요.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쌍방적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에도 그대로 똑같아요. 전입신고서를 제출, 던져주면 그만이라나 담당권을 뭐함으로써? 접수함으로써 수리가 되지면 돼요. 그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처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증수법에 의한 공매 시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당해 주택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경매 시에 경매 공매 복잡하는 거예요. 경매 시에 공매 빼버리고 경매 시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 뜻은 임대차가 선순위 담보권보다 뒤에란 얘기죠. 그럼 이때 담보권이 뭐가 되는 거?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럼 밑으로 다 소멸되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말소, 기준, 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혁공개사 갑이 주택임대차 중개하면서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에 갑은 을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므로 반드시 을도 2년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1년 할 수 있죠. 그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 갑은 을에게 임차권 등기명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라도 을이 소유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목적물에 최우선 면제 받을 대상이 2명이나 생겨버리죠. 그럼 이걸 다 줘버리면 결국 다른 담보물권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손해가 나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주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 안 주겠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임차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유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금방 여기서 설명한 거죠. 뭘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담보권 설정 여부. 저당권이 아니고 설정 여부 확인해보라 그랬죠. 설정이 언제 됐냐에 따라서 그때 된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 4번에 갑은 을에게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지역인 경우에도 자, 주택임대차로 정하고 있는 광역시 기준에 따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여기 지역 한번 보죠.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과밀에 들어가지만 일단은 빠지고요. 자, 과밀에는 뭐 포함되죠? 인천 포함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광역시에는 그럼 인천 제외되고 자, 그러면 또 여기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 있죠? 광역시에 포함된 인천, 광역시, 강화군 뭐 이런 거죠?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광역시 들어간다? 그 밖에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군지역이 있는 것이 인천의 광화군하고 옹진군이 인천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달성군인가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의 기장군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울산에는 울주군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군지역은 일단 어디로 들어간다? 그 밖에죠.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뭐다? 그 밖의 지역이다. 자, 그러면 5번에 갑은 을에게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바다가 설명했다. 자, 확정일자는요 요건이 아니죠.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정하는 우선변제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5월 15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25일 주택의인도와 주민호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5월 25일로 보아야 한다. 자, 지금 5월 15일 날 확정일자 갖췄죠. 25일 날 인도와 전입신고했죠. 대항력 언제 발생해요? 예, 26일 날 0시죠. 그럼 확정일자 효력은 그렇죠. 26일 0시죠. 왜? 확정일자는 뭐가 있어야지면 된다? 대항력 있어야지면 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먼저 받아봤자 소용 없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부터는 뭐 내용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있는 걸 겁니다.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받는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뭐예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저 4번 문장 잘 보세요. 자,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그럴듯해 보여요. 금융기관 등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듯한 문장이에요. 우선 변제권 승계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 할 수 없다. 자, 문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한다. 예, 자 이제 배당 요구 다음 주에 이제 경매 부분에서도 강조하겠지만 배당 요구 하여야 배당 받을 권리자가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권리자가 있죠. 자,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배당 받을 어제도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심장마비가 어제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이거. 또 하셨네. 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자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자 여기에 있어서의 자 기준을 뭘로 잡죠? 네, 등기가 잡는 자를 했죠. 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는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지만 된다. 자,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죠.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되죠. 최우선 매자 받을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예, 등기 안 됐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 잡으면 배당 요구 여부 문제는요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24번에 보면 자 주택임대차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 금액이 주택가 2분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 가지고요? 2분을 가지고. 이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뭐도 상가도 똑같죠. 최우선 변제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지역은 과밀억제 권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인천은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일하는 우선변제 요건은 자 우선변제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할 것이 아니고 배당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사실 요것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잘 문제를 풀었는데 언뜻 보면 여러분들 쏙을 문장입니다.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배당 요구일이 아니라 자 배당 기일이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일.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존속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배당 받을 때는 배당 받을 시점에는 계약연이나 이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뭡니까? 대항력은 언제까지 존속화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모아서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경우 종종 있다 그랬죠? 쪼개가지고 식구들끼리 방 쪼개가지고 이렇게 최우선을 변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나중에라도 잘 해보세요.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거냐면 금융기관에서 걸어버려요. 금융기관에서 걸어가지고 허위의 임차인으로다가 걸어버리면 이것도 증명해달려면요 골치 아프고요. 실제 사례에서는 이 쪼개가지고서 있다가 허위의 임차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최우선 변제 아예 받지 못한 그런 상황도 제가 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로다가 보게 되고요. 자, 5번에 최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제가 요약집 잠깐만 보세요. 요약집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요약집을 보면서 거기 있는 거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 위원회를 여러분들이 배워요.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법에서 2가지 위원회 있었죠? 뭐 있었어요? 예,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또 하나 공제 운영위원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 민사특별법 쪽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배우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벌써 다 찾았나요? 빨리 찾으셨네. 자, 128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있죠?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왜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
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대상과 보증금의 범위 있죠? 이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열리는 거다? 최우선 변제 있죠? 최우선 변제 그 대상 임차인과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나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디다가 둔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둔다? 법무부에 둔다 그랬죠. 법무부에 둔다. 자, 그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어떻게 돼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죠? 법무부 차관이 된다. 자, 그럼 임기는요? 몇 년? 2년. 자, 여러분이 위원회 임기는 다 2년이죠? 다만 담당 공무원은요, 그 공무원에 있을 때까지만이죠. 자, 그리고 또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회 3분의 1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는 임시회가 있다. 이때 회의는 비공개로 일단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위원 둘 수 있죠? 전문위원. 전문적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 이내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요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뭐 위원회 대상 이런 것도 많은데, 자, 요까지만이라도, 최소한 요까지만이라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좀 기억해 놓으시라.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요 정도까지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시죠. 쉬었다가 25번 문제부터 풀죠.